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페르시아만 전쟁이 임박했다고 천지사방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해 굴복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공군력과 해군력을 페르시아만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는 더 약에 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사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민들 사이에서 그리 인기가 높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피로도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하기 위해 이란 지도부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의 정치, 군사 지도자 수십 명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주간의 공습작전을 포함한 여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미군이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 및 지역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란이 농축 우라늄 일부를 러시아 같은 제3국에 보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최대 3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국내 사용을 위해 농축 우라늄으로 핵 연료판을 생산하는 지역 컨소시엄 설립 제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이란이 동의할 경우 모스크바가 이란으로부터 우라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리아 사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우라늄 수용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우라늄 비축량은 이란의 소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제3국에서 일시적으로 맡아 보관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란 측은 IAEA의 검증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그 경우 농축 우라늄은 안전하게 러시아로 반출해 대신 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테헤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우라늄 농축은 주권적 권리이며 민간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화요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는 동안 미군의 공중급유기, 전자전 항공기,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독일 기지에 내린 뒤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1월부터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대서양을 횡단 중인 USS 제럴드 포드함도 곧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85대 KC-135 및 KC-46 공중급유기가 유럽 또는 중동에 있으며 그중 56대는 지난 48시간 동안 도착했습니다. 또 6대 E3 전자전 항공기와 최소 50대 F-35, F-16, F-22 전투기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150편 이상의 화물 항공편이 다른 무기 체계와 탄약을 해당 지역으로 수송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럴드 포드에 탑재된 최대 180대 항공기와 인근 공군기지에 이미 배치된 항공기를 합치면 페르시아만의 공군력 증강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라도 테헤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영내 동맹 민병대를 무장시킬 능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으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란 핵 공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트럼프가 자기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익명의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이스라엘 주도의 공습작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의
미 이스라엘 합동작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관리 2명은 네타냐후 정부가 며칠 내로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펄펄 뛰는 모양입니다. 트럼프의 측근 중 한 명은 트럼프가 완전히 질려버렸다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90%는 된다고 여깁니다. 이런 가운데 테헤란은 미국을 향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헤란 외곽에 미군 병사 5,000명의 시신을 묻을 임시 시멘트 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의 가장 큰 공동묘지 CEO는 미군 병사는 무슬림 공동묘지에 묻힐 수 없다면서 따로 공동묘지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임시로 묻을 테니 전쟁이 끝나면 수거해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란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불퇴전의 각오로 미국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여러 차례 성명과 행동을 통해 미국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유엔 상주 대표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개입했을 때 7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7,000명이 넘는 미국민의 목숨을 잃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가 없는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이란은 군사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폐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 중요한 해상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격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을 향해 보낸 군함은 위험한 군사장비지만 이란은 그 군함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더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관짝이 돼 바다 밑에서 썩어가고 있는 제럴드 포도의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메시지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인상적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난 6월 텔아비브 공격에 사용됐습니다. 2024년 당시 TV 진행자였던 핏 헤그세스 미국 전쟁장관은 이러한 미사일 몇 발만으로도 미 항공모함 함대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의 전력 투사 플랫폼 전체가 항공모함에 의존하고 있고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 15발이 분쟁 발생 후 20분 만에 항공모함 10척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그는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이란과 중동 전반에 대한 정책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터키의 한 국제관계학 교수가 RT에 밝혔습니다. 앙카라 바스켄트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하산 우날은 RT 릭산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매우 이례적인 힘의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모든 것,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조건을 내세우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날은 일부 분석가들이 이를 이스라엘의 미국 정책 결정 과정 점령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는 이러한 묘사가 거의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적인 개입이 미국의 입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날은 네타냐후가 즉시 비행기에 올라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날은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워싱턴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끊임없이 압박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역 정책에 관해 미국 고위 관리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워싱턴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최소 6차례 만나 가자 지구와 이란 핵 프로그램부터 군사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우날은 테헤란이 미국의 자산을 직접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며 긴장 관계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의 안보 계산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날은 또한 서방 주도의 질서를 가리키는 대제국, 즉 미국의 점진적인 붕괴와 러시아, 중국, 터키와 같은 국가들이 더 큰 활동 영역을 갖는 다극체제 출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